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자식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 버티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다 키워놓은 자식놈 뒷바라지에 진이 다 빠진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 농사라는 게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저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제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젊은 시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지금이야 경기도 요지에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다달이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는 알부자 소리를 듣지만요, 제 시작은 그야말로 시커먼 길바닥이었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단돈 몇만 원 쥐고 남대문 시장 바닥에 들어왔거든요. 겨울에는요, 칼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손가락이 동상으로 쩍쩍 터져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도 장갑 한번 편하게 못 껴보고 옷가지를 팔았어요. 시장통 상인들이 얼마나 억척스럽고 드센지 거기서 밥그릇 안 뺏기려면 저도 별 수 없이 독종이 되어야 했죠. 10원짜리 하나에 목숨 걸고 남들 잘 때 덜 자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돈독이 올랐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네 손가락질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놈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을 부릅뜨고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악바리처럼 구른 덕에 결국 경기도 중심가에 제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도 올리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프랜차이즈 매장도 몇 개 일구어낼 수 있었던 거랍니다.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로 참 온화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직장 생활 마무리하고 퇴직한 후에는 대가 세고 거친 저를 대신해서 매장들의 온갖 굳은 일을 군소리 없이 도맡아 해줬죠. 제가 시장통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고 밤늦게 들어오면 말없이 따뜻한 꿀물 한 잔 타주면서 제 거친 손을 비벼주던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시장 사람 치고 고집 안 센 사람 없다지만 당신 너무 몸 상해가며 싸우지 마. 내 속이 다 상해. 아유, 당신이 순둥이라 그래요. 내가 장사 마당에서 기 죽으면 저 매장들 누가 지켜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지켜주니까 내가 밖에서 악착같이 버티는 거지. 부부 사이만큼은 이렇듯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아무런 불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제 주변에 붙어있던 인간 거머리들이 문제였죠. 그 중에서도 제일 제 속을 긁어대던 게 바로 제 재산에 은근히 눈독을 들이던 시누이였습니다. 제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까먹은 돈 메우느라 늘 푼돈에 허덕이며 살던 시누이인데, 제가 건물을 사고 매장을 늘려갈 때마다 축하는커녕 배가 아파서 얼굴이 흑빛이 되곤 하더라고요.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은근슬쩍 뼛속에 가시가 돋친 말을 툭툭 던지는데 아주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죠. 올케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이렇게 돈복이 터졌대? 우리 동생이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덕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재산 분배할 때 우리 동생 목도 든든히 챙겨줘야 해. 솔직히 올케 혼자 다 번 건 아니잖아. 형님, 제 남편 몫은 제가 알아서 챙겨요. 그리고 제 서방 고생 안 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밤낮 없이 뛰는 거니까 형님은 형님 댁 살림이나 신경 쓰세요. 제가 톡 쏘아붙이면 시누이는 꼭 지 동생 뒤에 숨어서 엄마 올케 말 뾰족하게 하는 것 좀 봐 하며 내숭을 떨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자격지심에 부리는 세미련이 하고 참아 넘겼죠. 그것이 나중에 제 자식놈이랑 짜고 제 뒤통수를 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바로 하나뿐인 늦둥이 아들놈을 너무 절박함 없이 키운 거였어요.
시장 바닥에서 제가 겪은 서러움과 수모를 자식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미련한 모성애가 화근이었던 겁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아들놈은 30대 초반이 되도록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어요. 대학교 졸업하고도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려는 노력조차 안 한 채 제가 주는 넉넉한 용돈으로 수입차나 끌고 다니면서 SNS에 허세 가득한 사진이나 올리는 게 하루 일과였죠. 귀는 또 얼마나 얇은지 주변에서 돈 많은 집 도련님하고 치켜 세워주면 지가 진짜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양 어깨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다녔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은 벌써 개인 사업한다고 스타트업이니 뭐니 멋있게 살던데 난 언제까지 엄마 매장이나 기웃거려야 돼? 나도 내 명의로 번듯하게 사업 하나 열어줘. 네가 사업을 알아? 시장 바닥에서 물건 떼는 법부터 배워도 모자랄 판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매장 카운터 하나 똑바로 지켜. 그래도 하나뿐인 제 핏줄이니까 나중에 나이 좀 먹고 철이 들면 제 매장을 물려받아서 가업이나 있겠거니 하며 마음을 다잡고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온순하던 놈이 눈빛부터 싹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밤마다 방구석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전화를 붙잡고 있고 제가 슬쩍 다가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획 끊어버리는 겁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평소 쓰던 씀씀이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이 찍히기 시작했고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아, 이놈이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엄마로서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가정을 꾸리길 바랬지만 제 기대는 보기 좋게 비껴갔습니다. 아들놈은 이미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영혼까지 털려가며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던 겁니다. 눈이 완전히 돌아버린 아들놈이 어느 날 뜬금없이 제 앞에 나타나 폭탄 선언을 던지기 전까지는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파멸로 이끌 독사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안한 예감이 집안을 감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주는 용돈이나 탔으며 헤헤거리던 철부지 아들놈이 웬일로 연락도 없이 저녁 시간에 집으로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녀석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제 앞으로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밑도 끝도 없이 대단한 권리라도 주장하듯 턱하니 한마디를 내뱉는 겁니다. 엄마, 나 이제 내 사업 좀 해야겠어. 강남에 아주 괜찮은 카페 자리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 명의로 경기도 상가 건물 그거 하나만 넘겨줘. 그게 좀 복잡하면 그냥 깔끔하게 현금으로 5억 원만 줘도 괜찮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장사 한번 안 해보고 돈 1,000원 벌어본 적 없는 녀석이 지나가는 개 이름 부르듯 5억을 달라고 하니 기가 막혔죠. 저는 녀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강남의 카페? 네가 커피 한 잔 내릴 줄 알아? 매장 관리를 할 줄 알아?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라도 한 장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돈을 길바닥 껌값 요구하듯 하니? 그러자 아들놈이 소파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악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제 눈치 보느라 큰소리 한 번 못 내던 녀석이 눈에 핏대를 세우고 덤벼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소리 좀 하지마. 엄만 평생 시장 바닥에서 돈만 보고 살아서 그런 꽉 막힌 소리밖에 못하지? 내 친구들은 부모가 알아서 건물도 넘겨주고 기반 다 닦아주는데 엄만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내 앞길을 막아? 엄마 진짜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야? 자식 앞길보다 그깟 돈이 더 중요해? 뭐 수전노? 네가 지금 부모한테 할 소리냐? 네가 끌고 다니는 외제차 기름값이며 매달 네 통장에 찍히는 1,000만 원 넘는 카드값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어디서 감히 수전노 타령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깜짝 놀라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엄마한테 말이 그게 뭐야? 엄마가 평생 어떻게 벌어서 모은 돈인데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막말을 해? 얼른 엄마한테 사과 안 해? 아빠는 빠져. 아빠가 평생 엄마 밑에서 기죽어 사니까 엄마가 저러는 거잖아. 내가 내 권리 찾겠다는데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 녀석아, 평생 네 손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네 권리야?
너한텐 권리라는 건 없으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가게 나와서 일이나 배워. 아이 진짜, 가게에서 일 시키려면 가게라도 하나 주던가. 내가 명색의 엄마 아들인데 가게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라고? 난 싫어. 그럼 우리도 너한테 줄 돈 없어. 가게 가서 일이나 배우든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든 너 알아서 해. 그래? 그럼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이거야. 아빠 후회하지 마.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들놈은 제 가슴에 대못을 사정없이 박아놓고는 방문을 부서져라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손이 부르르 떨려서 한동안 숨이 쉬어지지 않더군요. 나중에 사람을 아들의 지인들을 통해 안 사실인데, 이 미련한 녀석이 만나는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지 엄마가 일군 상가 건물과 매장들이 전부 제 개인 재산인 양 거짓말을 쳐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보통 영악한 게 아니었는지 정말 네 건물 맞냐? 말로만 짓거리지 말고 네 능력을 눈앞에 증명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혼은 없는 거다라며 아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여자에게 눈이 멀어버린 아들놈은 당장 집 미천이 바닥날까봐 부모에게 와서 횡포를 부린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단칼에 거절하고 돈을 내놓지 않자 아들놈은 급기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안방 화장대를 열어봤는데 묘하게 물건들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제가 남대문 장사 시절부터 상징처럼 모아뒀던 명품 시계와 결혼 반지, 그리고 귀금속들이 보감된 비밀 보석함을 확인했죠. 텅 비어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안방을 뛰쳐나와 아들놈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녀석은 침대에 누워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너 똑바로 말해. 안방에 있던 내 시계랑 귀금속들 다 어디로 갔어? 네가 손댔지? 제 서슬퍼런 고함에도 녀석은 고개만 힐끗 돌리더니 가당치도 않다는 듯 픽 웃는 겁니다. 그거? 어차피 장롱 구석에서 썩어가는 거 내가 작물로 좀 처분했어. 왜? 뭐 그것도 아까워? 내가 그거 팔아서 내 여자친구 앞에서 폼나게 현금으로 명품 가방 하나 사줬어. 엄마도 생각을 좀 해봐. 남자가 돼서 가방 하나 번듯하게 못 사주면 처가 쪽에서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죠. 찰싹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지도록 아들놈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30평생 제 손으로 매 한 번 든 적 없던 자식이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다 얼얼하더군요. 아들놈은 한쪽 뺨을 감싸지고는 짐승 같은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쳐? 지금 날 쳤어? 엄마가 돈 안 주니까 내가 내 목 먼저 챙긴 건데 뭐가 잘못됐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이 미련하고 썩어 빠진 놈아. 도둑질에 가서 여자 명품 가방 하나 사다 바치는 게 네 권리냐? 당장 그년 데려와! 도대체 어떤 년이, 아니 어떤 여자가 내 자식을 이 지경으로 망쳐놨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으니까 당장 내 앞에 데려다 놔! 싫어, 절대 안 데려와. 엄마같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 보여줬다가 내 여자친구 놀라서 도망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내 여자친구는 대단한 집안딸이라 엄마 같은 시장바닥 출신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자식 입에서 시장바닥 출신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정말 척추가 내려앉는 것 같은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누구를 위해 손가락이 뒤틀리도록 일했는데 그 고생의 대가가 자식의 멸시와 도둑질이라뇨? 남편은 방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고 전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폭주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에게서 다급하게 개인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아드님 보내서 상가건물 담보대출 신청하셨습니까? 아드님이 어머님 인감도장하고 신분증, 위임장까지 들고 와서 급하게 수억 원대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계셔서요. 아무래도 서류 필체가 묘하게 달라서 제가 일단 서류 검토 핑계로 붙잡아두고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군요. 여자가 시키는 대로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내어 부모 몰래 대출을 받으려다 걸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점장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제 상가 건물이 사채나 제2금융권의 무서운 빚더미에 넘어갈 뻔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은행으로 쫓아가 가방을 빼앗고 녀석을 집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저 사이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버렸죠. 녀석은 제 계획이 무산되자 제 옷가지를 거칠게 가방에 쑤셔 넣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 아주 철저하게 망쳤어. 이제 속이 시원해? 나 이 집구석에서 더는 안 살아. 다신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아들놈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얻어줬다는 조그만 원룸으로 기어들어가 부모의 전화를 일절 차단해버리더군요. 텅 빈 아들의 방을 보며 저는 1차적으로 비참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사바닥에서 다져진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죠. 이건 평범한 연애가 아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정체불명의 사기꾼에게 걸려 영혼까지 철저하게 털리고 있는 거다. 직감한 저는 그날부로 아들의 뒤를 캐기 위해 은밀하게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 통수에 칼을 꽂은 내 자식과 그 뒤에서 실을 조종하는 인형술사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으니까요. 아들놈이 집을 나가 원룸으로 들어가 버리고 집안에 쥐죽은 듯한 정막만 흐르던 와중이었습니다. 눈치 안에는 귀신같이 빠른 제 시누이가 집안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걸 용케도 알아차리고는 쓱 끼어들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상가 하나 올리고 매장 늘릴 때마다 사촌이 땅을 산 것보다 더 배 아파하며 자격지심에 부르르 떨던 인간인데 조카가 가출했다는 소식을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신이 나서 집안 정세를 악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이 겉으론 저를 위하는 척 위선의 가면을 쓰고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뼈가 있는 시누이 짓을 시전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옳게,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애를 얼마나 들볶고 잡았으면 그 순한 애가 집을 다 나가니? 요즘 애들은 그렇게 기를 죽이면 안 돼. 기를 팍팍 살려줘야 밖에서도 기를 펴고 살지. 올케가 시장 바닥에서 거칠게 살아서 그런지 애 교육하는 것도 너무 거칠어 거칠기를. 형님,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요. 사정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 쌀쌀맞은 대꾸에도 시누이는 얄밉게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을 받아쳤습니다. 내가 왜 사정을 몰라? 우리 조카가 나한텐 연락해서 다 털어놓는데? 올케가 돈 아까워서 자식 앞길 막는 독한 엄마라고 조카가 서러워서 밤마다 울어 울기를. 하나뿐인 아들이 번듯하게 강남에서 카페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 수십억 자산가란 엄마가 돈 몇 억이 아까워서 애 기를 죽여서 내쫓아? 동네 부끄러워서 원. 알고 보니 이 시누이라는 인간은 제 걱정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가출한 조카놈과 몰래 뒷구멍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들의 가출 생활을 은밀하게 응원하고 부추기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대가리 둔한 아들놈이 지 고모한테 내가 만나는 여자가 사실은 대단한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다. 지금 엄마가 반대해서 결혼이 엎어질 판인데 나중에 결혼만 성공하면 고모 집은 확실히 챙겨주겠다라고 허풍을 떨어댔던 모양입니다. 돈 3천만 원에도 벌벌 떨던 시누이는 그 소리를 들으니 눈이 뒤집힌 거죠. 나중에 조카가 재벌가 사위가 되면 집 팔자도 필 줄 알고 올케인 저를 밀어내고 조카 편에 딱 붙어버린 겁니다. 시누이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사랑방을 기웃거리며 저를 아주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쓰레기 매장을 시켜놨더라고요. 얘 말도 마라. 우리 올케가 돈독이 올라도 아주 단단히 올랐다. 하나뿐인 늦둥이 아들이 사업 좀 해보겠다는데 돈 아깝다고 애 뺨을 때려서 거지처럼 길바닥에 내쫓았잖니. 시장바닥 출신이라 그런지 자식 귀한 줄을 몰라? 돈만 주물럭거릴 줄 알지. 사람이 정이 없어 정이. 이딴 가짜 소문을 사방천지에 퍼뜨리고 다니기까지 했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부터 친척 어른들한테 줄줄이 전화가 오는데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어이 경기도 사돈,
애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오. 자식 키워봐야 다 부질없다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렇게 돈 때문에 내쫓으면 쓰나. 애 앞길 막지 말고 돈 좀 쥐어줘서 들여앉히시오. 삼촌이 사정을 아세요? 그놈이 집안 폐물을 훔치고 인감까지 손대서 대출받으려다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야박하다고요? 아무리 억울해서 소리를 질러도 이미 신우이가 밑작업을 쳐놓은 터라 친척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분노가 차올라 손이 부르르 떨려오더군요. 그런데 신우이는 한술 더 떠서 아들놈에게 제 프랜차이즈 매장 중 하나를 몰래 빼돌릴 수 있는 법적 편법까지 코치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아들 명의로 임시 개설되어 있던 매장의 사업자 등록증과 카드 매출 계좌를 이용해 매장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출 대금을 다른 사설 계좌로 은밀하게 돌려버리는 범죄 행위를 뒤에서 부추긴 것이었죠. 이 사실을 매장 직원을 통해 전해들은 저는 눈 뒤집혀서 신우이를 대낮에 매장으로 불러내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 자식놈 망치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감히 법인 자금에 손을 대라고 바람을 넣어? 당신이 인간이야? 그러자 신우이는 손님들이 다 보는 매장 한복판에서 적반하장으로 날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머 옳게 말 똑바로 해. 내가 고모로서 하나뿐인 조카 장래 걱정돼서 조언 좀 해준 게 무슨 죄야? 옳게가 안 죄니까 애가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상담을 했겠어. 돈 많다고 유세 떨지 마. 조카 인생 망치는 건 내가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옳게 당신이야. 기가 막혀서 뺨이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었지만 법을 어기면 저만 손해라는 생각에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 중간에 끼어 아들과 신우이 때문에 밤낮으로 끙끙 앓던 제 온화한 남편이 끝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뒷목을 잡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이봐요 당신. 갑작스런 고혈압으로 쓰러진 남편은 급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며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기운 없이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남편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는데 서글픔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가출한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귀찮음이 가득 묻어났죠. 아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라. 네 아빠가 고모랑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니까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 제 다급한 목소리에도 수학이 넘어 아들놈은 한숨을 팍 쉬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엄마는 또 무슨 그런 연출을 해. 아빠가 평소에 혈압이 어디 있었다고 갑자기 쓰러져. 내가 돈 달라고 시위할 땐 눈도 깜짝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아빠 핑계대고 나 집에 끌고 들어가려고 연기하는 거잖아. 나 바쁘니까 그런 허술한 거짓말 좀 하지 마. 뭐? 연기? 네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엔 부모 말은 다 거짓말로 들리지? 네 아비가 병상에 누워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이 부러져 놈아! 내가 왜 가야 하냐고! 내가 아빠 쓰러지게 만들었어? 엄마가 대화로 풀면 될 걸 혼자 떵떵거리고 소리 지르니까 아빠가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아 쓰러진 거잖아. 다 엄마 탓이니까 나 찾지 마.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자식놈의 대사에 제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번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쓰러졌다는데 동생은 오겠거니 했죠. 하지만 신우이의 반응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가당치 않다는 듯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어머 옳게, 내 동생이 쓰러진 게 왜 나랑 조카 탓이니? 옳게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좀 쥐고 안 내놓으려고 욕심부리며 악을 쓰니까 지 아내가 독한 줄 알고 내 동생이 기가 막혀서 혈압이 오른 거지. 나 바빠서 병원 갈 시간 없으니까 옳게가 알아서 간호해. 괜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뚜뚜 소리를 들으며 저는 병실 침대를 붙잡고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도끼로 변해 제 혈관을 타고 흘렀죠. 저는 병실 침대맡에서 남편의 손을 꼭 쥐며 이 빌런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파내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놈은 끝내 병원 근처 마당 한번 밟지 않더라고요. 지아비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참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머리맡에서 간호하고 있는 저한테 집으로 노란 우체국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사람을 시켜 병원으로 가져오게 해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제 눈앞이 아주 캄캄해지더라고요. 그 사기꾼 여자가 뒤에서 조종해서 보낸 게 뻔한데 어디 변호사 이름이 쾅 박힌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종이 쪼가리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 명의로 임시 등록해뒀던 가맹점 매장 지분이랑 보증금을 당장 제 3자한테 홀랑 넘길 테니까 부모는 토달지 말고 협조하라는 거였습니다. 안 그러면 법대로 강제로 뺏어가겠다고 아주 협박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비록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험하게 굴렀어도 그동안 가게 계약하고 서류 주물럭거린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내용 증명 그게 법적 강제성도 없는 그냥 편지 쪼가리라는 것도 알고 진짜 주인인 제 동의 없이는 명의만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제 3자한테 돈을 넘길 수 없다는 것쯤은 똑똑히 알고 있었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법적 공갈 협박을 치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차단돼 있던 아들 번호로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연결이 되자마자 제가 전화를 붙잡고 고함을 질렀죠. 이 천하의 불효자 자식아! 네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네 놈이 인간 탈을 쓰고 어떻게 변호사 앞세워서 이런 사기 협박 편지를 보내? 네가 정녕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야? 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들은 이런 저와는 아주 평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온한 목소리로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흥분하지 말고 법대로 해. 어차피 엄마 나이 먹으면 다 내 재산 될 건데 미리 좀 달라는 게 무슨 죄야. 그동안 내 명의로 매장 등록해 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엄마가 나한테 매장 넘겨준 증거 다 있대. 그러니까 추하게 버티지 말고 내 목 내놔. 자기가 이룬 건 하나도 없는 놈이 제 몫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치가 떨려왔습니다. 아들이라도 이건 절대 하면 안 될 뻔뻔한 말이었죠. 네 목? 네 놈이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서 만든 매장이야? 내가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핏물 흘려가며 일굴 때 넌 집구석에서 호의호식하며 외제차 굴리던 놈이야. 어디서 감히 네 몫을 찾아? 그건 엄마가 좋아서 한 고생이지 왜 나한테 유세야.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알아주는 대기업 회장님이야. 처가 쪽에서 장모님이 반대하면 우리 결혼 절대 안 시켜준대.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집안 사위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엄마가 성의를 보여달란 말이야. 내 인생 좀 그만 망치고. 녀석은 제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고는 지 할 말만 마구 쏟아내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부르르 떨리고 이가 득득 갈려서 한동안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들놈의 도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딱 이틀 만에 제 프랜차이즈 매장을 관리해주던 총괄 점장한테서 새하얗게 질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아드님이 기어코 사단을 냈어요. 오늘 대낮에 매장 임시 사업자 등록증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더니 매장 주거래 통장 카드랑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싹 다 재발급받아 바꿨답니다. 지금 통장에 들어와 있던 이번 달 매장 매출 정산대금이랑 운영자금 수천만 원이 통째로 어떤 여자 이름 계좌로 다 빠져나갔어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가 뒤에서 내 명의로 된 사업자 서류 들고 은행 가면 통장 비밀번호 바꿀 수 있으니 거기 묶인 매장 돈부터 싹 긁어와라 하고 훈수를 뒀고 아들놈은 그걸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매장 핏줄 같은 운영자금을 그 사기꾼 여자의 계좌로 홀랑 송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식놈이 여자의 부추김에 넘어가 부모의 피땀 어린 매장돈을 이렇게 야금야금 털어먹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니 제 눈에선 진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장 시장바닥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마당발 인맥들과 아는 흥신소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 아들 영혼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 여자의 신상을 샅샅이 털어오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는 답변은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그 여자가 쓰는 휴대전화가 전부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고 아드님이 얻었다는 원룸 계약서도 확인해보니까 전부 아드님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여자의 본인이나 주민번호가 전혀 안 잡히고 게다가 외출할 때마다 선글라스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녀서 미행도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대포폰까지 써가며 제 아들을 조종하는 수법을 보니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판이라는 확신이 100%로 굳어졌습니다. 아들놈은 그런 무서운 악마에게 걸린 줄도 모르고 그저 처갓댁에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헛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놈한테서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끝난 줄 알아. 다시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난 이제 대단한 가문의 사위로 새 인생 살 거니까 엄마 아빠도 부모 노릇 똑바로 안 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그 문자를 끝으로 아들의 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가 되어버렸고 조카를 대기업 가문에 장가보내 한몫 잡으려던 시누이는 신이 나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절 비웃고 다녔습니다. 올케가 자식한테 너무 야박하게 구니까 조카가 엄마 없이도 대박을 터뜨렸잖아. 이제 대기업 회장님 사위가 될 텐데 올케는 이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게 생겼네. 아주 고소해 죽겠어. 가장 믿고 사랑했던 독자 아들놈이 부모를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고 버렸다는 사실에 제 아내 모성애는 그날부로 완전히 불타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도끼로 바뀌었죠. 그렇게 자식놈이 연락을 끊고 제 눈앞에서 사라진 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남긴 상처로 인해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남편을 간호하며 저 역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마음으로 버텨내고 있었죠. 그런데 영영 꼬리가 잡히지 않을 것 같던 그 인간들에게서 뜻밖의 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재산에 눈독을 들이며 조카 뒤를 봐주던 그 얄미운 시누이가 문제였습니다. 지 조카가 대단한 처가 가문에 장가든다니까 신이 나서 동네방네 자랑질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시장 식구가 시누이의 SNS 화면을 캡처해서 저에게 다급하게 보내주더라고요. 언니 이것 좀 봐봐. 시누이 양반이 아주 신나서 이런 걸 올렸네. 이거 아들 결혼식 아니야? 화면을 보니 시누이가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결혼식장 예약 정보와 모바일 청첩장 화면을 자랑스럽게 올려뒀더군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멍청한 자식놈은 지를 낳아주고 키워준 친부모는 완벽하게 배제해버린 채 지 뒤를 봐주며 범죄나 코치해주던 고모만 혼주석에 뻔뻔하게 앉혀두고 그 정체불명의 여자와 나몰래 호화 결혼식을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냐 잘 걸렸다. 도대체 어떤 대단한 집안이길래 내 자식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면상이나 한번 보자. 저는 이내 차가운 도끼를 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전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남편을 부축하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시장 바닥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건장한 경호원 몇 명을 동반하여 그 최고급 호텔로 직행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턱시도를 입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아들놈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지 아비가 지 때문에 쓰러져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오지 않던 놈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의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 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그 옆 혼주석에는 시누이가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시고모인 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들을 지나쳐 신부 대기실 바로 옆에 걸려있는 대형 웨딩 화보 액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내 자식의 영혼을 빨아먹은 여우가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을 마주한 바로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제 입술이 달달 떨리며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보 속 여자는 성형수술을 크게 했는지 예전과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제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었습니다. 눈빛과 귀 밑에 특유의 칼자국 흉터가 그대로였죠. 그 여자는 바로 5년 전 제가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장사할 때 제 상가 건물에서 가짜 서류를 위조해 보증금 수천만 원과 수억대 권리금을 통째로 가로채 도망쳤던, 저를 화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악질 지명수배자 사기꾼 전과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지옥 같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이니 뭐니 했던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내 멍청한 아들놈을 타깃으로 삼아 그 배후에서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털어먹으려던 사기꾼의 거대한 판이었던 겁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5년 전 제 피눈물을 쏟게 했던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팀장의 번호는 아직도 제 단축번호에 저장돼 있었죠. 팀장님, 저 남대문 엄마입니다. 5년 전 제 돈 들고 튄 지명수배범 고미영 기억하시죠? 그 여자 지금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대기업 딸 행세하면서 제 아들이랑 결혼식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형사들이 끌고 출동하세요. 제 눈앞에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말리려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똑바로 차려요. 오늘 우리 집안 망치려던 저 악마랑 부모 통수친 저 자식놈 한 번에 끝장내는 날이야. 저는 형사들이 호텔에 도착해 사법기관의 그물망을 짤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지만 장사바닥에서 다져진 깡으로 버텼죠. 이윽고 사복 형사들이 식장 입구와 비상구 쪽으로 완전 깔린 것을 확인한 순간 마침내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하기 바로 직전,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문 열어. 저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했고 닫혀있던 예식장의 거대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박차고 열렸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던 식장 안의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고 저는 남편과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버진로드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싱글벙글 웃고 있던 아들놈과 혼주석의 시누이가 제 모습을 발견한 순간 얼굴이 흑빛이 되다 못해 파랗게 질려가더군요. 엄마? 아빠? 당신들이 여기 왜... 아들놈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저는 단상 위에서 새하얀 베일을 쓰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사기꾼 여자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식장이 떠나가라 당황해 멈춰서 있던 사회자의 마이크를 거칠게 뺏어 쥐었습니다. 마이크를 그 사기꾼 여자의 코앞에 대고 저는 평생 모아둔 분노를 온 힘을 다해 폭발시켰습니다. 야, 너 혹시 5년 전에 내 남대문 상가 보증금 들고 도망친 지명수배자 고미영 아니냐? 제 목소리가 최고급 앰프를 타고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죠. 대기업 회장 딸인 척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부인 척 연기하던 그 사기꾼 여자는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지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빠, 이 미친 노인네 좀 치워줘. 그녀는 제 정체가 탄로나자 쇠사슬에 묶인 짐승처럼 발악하며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제 손으로 찢다시피 하고 식장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고미영 씨, 5년 전 사기 및 신분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 지명수배자야. 식장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사복 형사들이 도망치던 그 여자의 양팔을 낚아채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맺히듯 주저앉혔습니다. 수많은 하객이 비명을 지르고 웅성거리는 그 화려한 호텔 바닥에서
대기업 처녀 행세를 하던 사기꾼 여자의 양손에 차갑고 번쩍이는 은팔찌가 찰칵하고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올케 미쳤어? 어디서 감히 재벌가 며느리한테 수갑을 채워? 신우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소리를 지르며 형사들 앞을 가로막으려 하자 제가 뺏어진 마이크에 대고 식장이 떠나가라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아, 정신 차려. 대기업 회장 딸은 무슨 얼어 죽을 대기업 딸이야. 전년 5년 전에 내 남대문 상가 보증금이랑 권리금 싹 들고 도망쳐서 지명수배 떨어진 악질 사기꾼이야. 성형수술로 얼굴을 갈아엎어서 몰라봤던 거라고. 제 폭로가 식장에 웅웅 울려 퍼지자 하객석이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처가 쪽 일가 친척이랍시고 점잖게 앉아있던 인간들도 죄다 돈 주고 고용한 하객 대행 알바들이었는지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지들끼리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자취를 감추더라고요. 형사들은 도망치려다 바닥에 엎어진 그년의 가방을 털어 대포폰들을 쏟아내더니 현장에서 곧바로 신원조회를 돌렸습니다. 형사 한 명이 태블릿 PC로 지명수배 전단지 사진과 그년의 얼굴을 대조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죠. 고시 맞네. 인적사항 확인됐으니까 바로 연행해. 아들놈은 자신이 부모까지 버려가며 아버지를 병상에 눕혀가며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대단한 여자가 사실은 지 엄마의 피를 말렸던 악질 지명수배 사기꾼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버진로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한테 그럴 리 없다고. 아이! 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개처럼 울부짖는 자식놈을 내려다보는데 제 마음엔 단 한 조각의 슬픔도 남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참에 정신이라도 차렸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내 손으로 자식의 눈을 가린 껍데기를 벗겨내고 지옥 구덩이로 밀어넣은 것 같아 만감이 교차했지만 이 지독한 현실을 정면으로 얻어맞아야만 그 허세를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된 그 자리에서 그 사기꾼 여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형사들에게 양팔이 꺾여 경찰서로 긴급 체포되어 끌려갔어요. 저는 넋이 나간 채 식장 혼주석에 뻔뻔하게 앉아있던 신우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그 인간의 뺨을 향해 제 손바닥을 날려줬죠. 찰싹하는 소리가 텅 빈 예식장에 매섭게 울려 퍼졌죠. 뺨을 한 대 제대로 얻어맞은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악을 쓰는데 예식장에 있던 일가 친척들이 죄다 그 모습을 숨죽이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올케 미쳤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사람을 외치기! 무슨 짓이냐고? 네 조카 인생 사기꾼 구덩이에 밀어넣고 망친 원흉이 바로 너잖아! 재벌가 며느리 들였다고 온 일가 친척 선동해서 날 돈밖에 모르는 쓰레기 엄마로 만들더니 아주 속이 시원해. 이 더러운 거머리 같은 인간아. 오늘부로 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니까 다신 내 남편한테도 연락하지 마. 며느리가 진짜 지명 수배범 사기꾼인 게 눈앞에서 다 까발려졌으니 신우이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쥐새끼처럼 쓱 도망쳐버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쪽 버진로드 바닥에 엎어져 있던 아들놈이 정신을 차렸는지 엉금엉금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쥐어짜기 시작하대요. 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어. 나 한 번만 살려줘, 엄마. 나 진짜 무서워. 나 다시 받아줄 거지. 아비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연기하지 말라며 전화를 뚝 끊던 놈이 처가가 가짜라는 걸 알자마자 제 다리를 붙잡고 비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다급하게 감싸 안는 자식놈의 손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냉정하게 걷어차버렸죠. 살려달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끝내자고 큰소리 떵떵 치며 문자 보낸 놈이 이제 와서 누굴 붙잡니? 늦었어. 네가 제 발로 선택한 지옥이니까 네가 알아서 기어나와봐. 이제 너한테 엄마는 없어.
물론 아빠도 없고. 그날 결혼식장을 그렇게 완벽하게 박살을 내놓고 왔는데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기꾼 여자는 제 아들을 꼬셔낸 처음부터 돈을 다 털어먹을 작정이었던 거예요. 아들놈 신분증이랑 도장을 진즉에 다 훔쳐내가지고는 제3금융권의 악질 사채까지 수억 원을 연대보증으로 묶어서 대출을 다 끌어다 썼더라고요. 결혼식 도장도 찍기 전에 제 아들놈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빚더미에 주저앉게 된 셈이었죠. 거기에다 저 역시 자식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일절 없었습니다. 녀석이 제 매장 통장 비밀번호 돌려서 무단으로 유출했던 운영자금 수천만 원에 대해서 법무법인 딱 고용해가지고 전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거든요. 남들은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수군댔지만 사정을 봐주다가는 녀석이 평생 그 허세를 못 고칠 게 뻔했으니까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그 기고만장하던 아들놈이 매일같이 저희 집 대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새벽이고 밤이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동네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미쳤었어. 아빠 나 사채업자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문 밖에서 녀석이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문 인터폰 선을 가위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링거 맞고 태어난 남편도 처음엔 한숨만 푹푹 쉬더니 지 아비 쓰러졌을 때 자식이 했던 패륜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지 제 결단에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여보, 당신 저번 대로 합시다. 제비가 아파 누웠을 때도 외면한 놈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당신이 피땀 흘려 지킨 재산 저 멍청한 놈한텐 단 1원도 줄 수 없지. 결국 아들놈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살던 원룸에서도 야반도주하듯 쫓겨났고 지금은 갈 곳이 없어서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막노동판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뒷목 잡게 만들고 조카 부추겨서 매장돈 빼돌리게 바람 넣었던 그 신우이의 결말도 참 씁쓸하면서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신우이 인간도 그 사기꾼 여자한테 완벽하게 놀아난 불쌍한 신세였더라고요. 조카가 대기업 회장 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좀 크게 얻어먹을 욕심에 지가 평생 모은 쌈짓돈이랑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영끌해서 그 사기꾼 여자한테 처가 가문투자금 명목으로 홀랑 바쳤던 겁니다. 사기꾼년이 잡혀 들어가면서 그 돈이 공중부대 되었으니 신우이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된 셈이었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그 기고만장하던 신우이가 어느 날 머리를 산발을 하고 저희 집 마당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며 빌더라고요. 옳게 내가 미쳤었어.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그년이 재벌가 딸인 줄로만 알았지 사기꾼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동생아, 누나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왜요? 형님 다 잊었어요?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형님 동생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기 일은 스스로 하세요. 내가 지금 내 아들도 연 끄는 마당에 형님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옳게 아들은 젊기라도 하지. 난 다 늙어서 이 고생하면 이제 몸이 다 아파. 그러니 날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 올케한테 이 정도 돈은 돈도 아니잖아. 아니요. 저한테도 이 정도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고 저는 그 큰 돈을 형님께 쓸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날 식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는 형님을 가족으로도 여길 생각 없으니까 당장 가세요. 마당 바닥을 긁으며 피눈물을 흘리는데 참 이 한편으로는 측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다 싶대요. 제 남편도 누나가 저러고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긴 했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우이가 날린 돈을 대신 메워주거나 도와주는 일절 없이 그 자리에서 매정하게 쫓아내고 그날부로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지 탐욕 때문에 집안을 풍비박산 낼 뻔했으니 지가 저지른 업보는 평생 지가 감당하며 사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이 제 재산 처분 결과에 대해 참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소송장까지 보내면서 제 재산을 탐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제 재산을 아주 확실하게 묶어두기로 결심하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날로 제 모든 재산,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랑 매장에서 나오는 자산 일체를 사회재단에 전액 환원하겠다고 기부 공증을 정식으로 묶어버렸어요. 아들놈 호적을 법적으로 팔 순 없으니 상속 명단에서 녀석의 이름을 완벽하게 제외해버리는 가장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죠. 하지만 그 공증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면서 제가 변호사한테 딱 한 가지 특별 조건을 조항으로 걸어뒀답니다. 아무리 부모 가슴에 대못을 사정없이 박아댄 괘씸한 자식놈이라 한들 평생 지 손으로 땀 흘려 밥벌이 한번 안 해본 녀석을 진짜 길바닥에서 완전히 굶어 죽게 내버려둘 순 없는 게 또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맨 밑바닥에 이런 조건을 보탰습니다. 만약 제 아들놈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저 징글징글한 허세랑 남 탓하는 버릇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밑바닥 막노동판이든 어디든 제 손으로 일해서 돈 버는 진짜 인간이 된다면 제 눈으로 그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을 확인했을 때 한해서 노후에 비바람 피할 조그만 집 한 채랑 성실하게 먹고 살 작은 상가 건물 하나쯤은 넘겨주기로요. 지 힘으로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해주겠다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자비이자 매서운 훈육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만약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고 평생 사채빚에 쫓겨다니며 한탕주의나 바라고 산다면 그땐 제 약속대로 단돈 1원도 남김없이 전 재산을 모조리 다 사회재단에 기부 처리해버릴 생각입니다. 살 길을 여는 건 이제 온전히 지 몫인 셈이죠. 그 지독했던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금 저는 온전한 제 재산과 평화로운 가정을 아주 단단하게 지켜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평온한 여생을 만끽하고 있는 중이죠. 철부지 자식놈은 가끔 휴대폰으로 비참한 근황을 문자로 보내오거나 사채업자들의 독촉장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요. 제 마음에는 이제 예전 같은 동정심으로 흔들리는 일은 없더라고요. 자식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부모 가슴을 난도질하고 사기꾼의 꼭두각시 짓을 한 대가이니 이 매운 매를 온전히 맞고 견뎌내야 진짜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이제 저는 자식 뒷바라지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전세계 크루즈 여행 예약도 해두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중이랍니다. 거머리 같던 시누이랑 아들놈이 싹 정리되니까 제 상가 건물과 매장들은 오히려 경영 효율이 극대화돼서 매달 역대급 최고 매출을 경신하는 중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들고 선을 넘는다면 그땐 피눈물이 나더라도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진짜로 망치는 건 부모의 냉정함이 아니에요. 자식이 허세를 부리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저 내 새끼니까 하면서 무조건 감싸주는 멍청한 모성이야말로 자식 인생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더라고요.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핏줄이라 한들 악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부모 등에 칼을 꽂은 순간 그건 더는 자식이 아니라 내 가정을 무너뜨리러 온 스파이일 뿐입니다. 현재 저는 제 건물에서 나오는 든든한 월세를 바탕으로 아무 걱정 없이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서 그때 결혼식장을 단숨에 박차고 들어가 사기꾼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직관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는데 참 대견하고 잘했다며 혼자 미소를 짓곤 한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자식 농사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혼자 방구석에서 눈물 훔치며 슬퍼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쥐고 있는 재산과 자존감은 내 남은 목숨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변에서 자식이든 친척이든 어떤 빌런들이 와서 흔들어대도 내 목숨줄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말고 내 손으로 꽉 쥐고 계셔야 해요.
자식보다 내 인생이 먼저라는 걸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